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70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부부가 자식을 위해 14억짜리 아파트를 통째로 증여했는데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제 이름은 김철수. 올해 73세입니다. 아내 영희는 71세고요. 저희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남대문 시장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우리 아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자는 마음 하나로 40년을 버텨왔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가게 문을 열었고 명절도 휴일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할 때는 신혼집까지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저희 부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시부모와 함께 사는 걸 싫어한다는데 우리 며느리는 다르구나 싶었죠. 그래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과 가게를 정리해서 나온 돈을 합쳐서 강남의 14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84제곱미터, 방 3개, 화장실 2개인 깔끔한 아파트였죠. 며느리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이런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네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며 눈물까지 흘렸거든요. 저희 부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입주한 지 한 달 후 며느리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저희가 함께 살 건데 집을 아들 이름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세금도 절약되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도 복잡하지 않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저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다는 건데 이런 것도 못 믿으시는 건가요? 라고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내도 우리가 죽으면 어차피 아들 것이 될 텐데 미리 해주는 게 어때? 라고 말했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14억짜리 아파트를 아들 이름으로 증여한 것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인데 뭘 그러냐며 그 불안감을 떨쳐버렸죠. 며느리는 그날 저녁 정말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었고 앞으로 더 잘해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집 소유권이 넘어간 후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신발은 현관에 가지런히 놓아주세요. 라고 말하거나 어머님, 화장실 사용 후에는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라고 하는 정도였죠. 저희 부부는 며느리 말이 맞다. 우리가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아버님, 담배 피고 들어오시면 꼭 냄새 안 나도록 뒤처리 잘 해주세요. 냄새가 집안에 밴다고요. 어머님, TV 소리가 너무 커요. 저희가 잠을 못 자겠어요. 급기야 거실 사용까지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친구들을 초대했으니까 오늘은 방에서 계시면 안 될까요? 저희 부부는 자신들의 집인데도 방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기쁨에 온종일 아이를 돌봤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아이를 봐주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기 기저귀 좀 갈아주세요. 우유 좀 타주세요. 애가 우니까 달래주세요.
저희 부부는 가사도우미가 된 기분이었지만 귀여운 손자를 위해서라며 참았습니다. 아들에게 하소연을 해봤지만 아들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부모가 손자 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도 회사 다니느라 힘든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야. 조금 철없을 뿐이지. 라며 아들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과해졌습니다. 아버님, 아기가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돼요. 외출하시고 들어오시면 샤워부터 하고 아기를 만져주세요. 어머님, 아기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앞으로 이 음식들은 집에서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자신들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게 됐습니다.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 먹으려 해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고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폭발했습니다. 제가 손자에게 과자를 하나 주었는데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거든요. 아버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또 단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기 건강 생각은 안 하세요?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긴 이제 제 집이에요. 불편하시면 나가세요. 저도 시부모님과 사는 게 스트레스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14억을 주고 산 집에서 제가 아들에게 증여한 집에서 쫓겨나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얘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니? 하지만 며느리는 냉정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세대가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육아 방식도 달라요. 서로를 위해서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 와이프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들었냐? 아들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저희도 독립할 때가 됐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도 자유롭게 사시고 저희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살라고? 우리가 언제 불편하게 했다는 거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이제 따로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저희 부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집을 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들이 마음을 바꿀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눌러봐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며느리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대 노부부가 자신들의 집 앞에서 밤새 서성이게 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아, 비밀번호가 왜 바뀐 거냐? 우리가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 아들의 대답은 더욱 냉정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따로 사시는 게 좋겠다고요. 비밀번호는 무한상 바꾼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살던 집인데. 아버지, 법적으로는 제 집이에요. 아버지가 저한테 증여하셨잖아요.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제 아들에게 쫓겨나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짐이라도 가져가야지. 짐은 정리해서 보관해뒀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희 부부는 멘붕 상태였습니다. 갈 곳도 없고 당장 잠잘 곳도 없는 상황이었죠. 아내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라며 계속 울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쫓겨났다고 말이죠.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르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집 소유자가 아드님으로 되어 있네요. 법적으로는 아드님이 집 출입을 통제할 수 있어요. 가족 간의 문제는 당사자들이 대화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부터 고시원을 전전했습니다.
70대 노부부가 3평 남짓한 고시원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며칠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짐 정리 다 했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리고 당분간은 연락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니까요. 제가 14억짜리 집에서 가져온 짐은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며느리가 낡은 것들은 버렸다며 대부분을 처분해버린 거죠. 아내가 평생 모은 액세서리며 제가 아끼던 책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저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선의로 한 일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된 겁니다. 고시원에서 한 달을 보낸 후 저희 부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짜리 12평 원룸이었죠. 14억짜리 아파트에서 살던 부부가 이제는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나이가 너무 많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나?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가 40년 장사했잖아.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아내의 말에 저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장사를? 체력도 없고 자본도 없는데 무슨 장사를 하겠어?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40년 장사 경험이랑 요리, 실력밖에 없잖아. 그것도 못하면 정말 끝이야. 그래서 저희 부부는 원룸 근처를 돌아다니며 상권을 살펴봤습니다. 대학교 근처라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 야식을 찾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마침 작은 분식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권리금 300만 원, 월세 80만 원짜리 5평 남짓한 가게였어요. 저는 이런 작은 가게로 뭘 할 수 있겠냐고 했지만 아내는 일단 해보자며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은 고작 800만 원, 권리금에 인테리어까지 하고 나니 남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가 남대문에서 40년 장사했는데 이런 작은 가게 하나 못 꾸려? 메뉴도 많이 할 필요 없어. 라면, 김밥, 떡볶이 정도만 하자. 저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번엔 정말 우리 둘만을 위해서 해보자. 가게 인테리어는 직접 했습니다. 페인트 칠부터 바닥 청소까지 70대 부부가 직접 했죠. 몸은 힘들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자신들만을 위해 하는 일이었거든요. 드디어 할머니, 할아버지 분식이라는 간판을 달고 개업을 했습니다. 첫날 손님은 고작 3명이었어요. 매출도 2만 원이 전부였죠. 저는 역시 안 되는구나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다음 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준비했습니다. 첫날부터 잘 되는 장사가 어디 있어? 조금씩 늘어날 거야. 그런데 정말로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끓여주는 라면이 특별했거든요. 40년 장사 경험으로 우린 육수에 신선한 야채를 듬뿍 넣어서 끓여주는 라면이었어요. 할머니, 이 라면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 끓여주시는 것 같아요.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단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근처 대학생들 사이에서 할머니가 해주시는 진짜 집밥 라면이라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우리 라면이 이렇게 인기가 좋을 줄 몰랐네. 저희 부부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몸 조심하세요라며 따뜻하게 챙겨줬거든요. 그런데 3개월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대학생이 SNS에 글을 올린 거예요. 우리 동네 분식집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4억짜리 집을 아들한테 줬는데 쫓겨나서 이렇게 장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마음이 아파요. 많이 와주세요. 그 SNS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몇 명의 친구들이 공유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꼭 가보겠습니다라는 댓글들이 달렸거든요. 일주일 후부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 심지어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할아버지, 라면 정말 맛있어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오히려 아들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낯선 사람들에게서 받는 기분이었어요. 매출도 급격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도 안 되던 매출이 50만 원, 100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워낙 손님이 많아져서 아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여보,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우리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이야. 저도 신이 났습니다. 그러게. 아들이 우리를 버렸지만 세상에는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6개월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감동적인 실버 창업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저희는 망설였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도 되나? 하지만 PD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다고 설득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70대에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진짜 부모님께 효도해야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응원합니다. 시청자들의 메시지가 쏟아졌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분식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가게 앞에는 늘 긴 줄이 서게 됐죠. 할머니, 제가 부산에서 왔어요. 꼭 먹어보고 싶어서요. 할아버지, 사인 좀 해주세요. 저희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70평생 이런 인기를 누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식품회사에서 할머니표 라면 스프를 같이 개발하자는 제안이 왔고,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전국 체인점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해왔어요.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 프랜차이즈를 해? 그냥 이 작은 가게나 잘하자. 하지만 컨설팅 업체에서 자세한 계획서를 가져왔을 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직접 레시피를 개발해 주시면 저희가 모든 관리를 도와드릴게요. 수익의 80%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여보, 우리가 이런 기회를 또 언제 가져보겠어? 한번 해보자.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사업가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1호점, 2호점이 성공하자 전국적으로 가맹점 문의가 쏟아졌어요. 1년 만에 전국 50개 가맹점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식 브랜드는 이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인기 프랜차이즈가 된 거예요. 저희의 월 수입은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아내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 4억짜리 집에서 쫓겨날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게 됐구나. 저희는 이제 강남의 40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보다 더 큰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대 누구에게도 증여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죠. 이제 우리 것은 우리가 지킨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함부로 줘서는 안 되겠어. 그런데 그렇게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제 휴대폰에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저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년 반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거든요. 아버지,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아내와 상의한 후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아들의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지쳐 보였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방송 보고 충격받았어요. 제가 부모님을 그렇게 내쫓아놓고 부모님은 혼자서 다시 일어서셨다는 걸 알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 대출을 받게 됐어요. 아내의 쇼핑몰 사업이 망하면서 빚 생겼거든요. 지금 5억 대출을 받아서 갚고 있는데 이자만 월 200만 원이에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거구나.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쫓아내다니 저도 아버지가 된 후에야 깨달았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사실 아들을 그리워하지 않은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상처가 너무 컸어요. 아들아, 너는 이제 어른이다.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해.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 너희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 삶은 우리가 지킨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앞으로는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제대로 하자. 하지만 경제적인 도움은 기대하지 마라. 그 만남 이후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 같은 대화가 오가게 됐어요. 며느리도 직접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내는 며느리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이제 지난 일이다. 하지만 저희 마음속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가족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손자도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확실한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재산에 대해서는 절대 기대하지 마라. 이제 우리도 우리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 아들도 더 이상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업 잘 되고 계신 것 같아 다행이에요. 라며 오히려 응원해 주었어요. 저희 사업은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전국 100개 매장을 넘어서고 이제는 해외 진출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70대에 시작한 일이 이런 성공을 거둘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대단하지 않아? 아내는 요즘 정말 행복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게, 아들한테 의존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2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을 위해 살아왔다고 말했던 부부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산다고 당당하게 말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본사에 출근합니다. 직원들은 회장님,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전국 가맹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성공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요. 저는 요즘 경영 공부도 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 배우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다며 활기차게 지내고 있거든요. 아내는 TV 프로그램에 요리 전문가로 출연하기도 해요. 할머니의 손맛 비법이라는 코너에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공개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여행도 자주 다닙니다. 유럽 여행, 일본 여행을 다녀오며 우리가 이런 호사를 누릴 줄 몰랐네라고 말해요. 아들과의 관계도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식사 모임을 갖고 손자와도 가끔 만나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지는 않아요. 아들아,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이 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해라.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들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저도 제 책임으로 살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른 노인분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시작했어요. 실버 창업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나이 때문에 포기하려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든 80세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저는 실버 창업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강연을 듣고 용기를 얻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어르신들이 벌써 수십 명이 넘어요. 아내도 노후 자립 요리 교실을 운영하며 혼자서도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건강하게 살아가자는 게 그녀의 모토예요. 최근에는 이런 활동들이 인정받아서 국가로부터 모범 사회공헌 기업상까지 받았습니다. 70대 부부가 이룬 성취로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저희가 가장 뿌듯해하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저희와 같은 처지에 있던 분들이 희망을 찾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80세의 떡볶이 가게 창업해서 이제 손자들 용돈도 줄 수 있게 됐어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면 저희는 정말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말이에요.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저희를 만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런 역경을 이겨내셨나요? 라고 묻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였기 때문이에요. 3년이 지난 현재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분식 체인점은 전국 200개를 넘어섰습니다. 연 매출 100억을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대기업이 됐어요. 저희 개인 자산도 50억을 넘어섰죠. 최근에는 해외 진출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 각각 10개씩 매장을 오픈했는데 현지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한국의 할머니가 만든 진짜 집밥 맛이라는 컨셉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76세, 아내는 74세가 됐지만 저희 둘 다 20대 청년 같은 활력을 보여줍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회사 업무를 본 후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 줄 몰랐지. 그런데 이렇게 보람찬 바쁨은 처음이야. 저희는 이제 노후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현역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아들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제는 가족 모임에서 아들이 먼저 아버지,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부모님처럼 열심히 살겠어요. 라고 말할 정도예요. 며느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이제 어머님을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라며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해요. 손자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TV에도 나오는 유명한 사업가야. 친구들에게 자랑한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얼마나 절망했었는지, 그리고 그 절망이 어떻게 새로운 시작에 동력이 됐는지를 말이에요. 우리가 14억짜리 집에서 쫓겨났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지만, 그런데 그게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구나.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회가 새로워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고 있었을 거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정말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하는 것 같아요. 최근 저희는 자서전도 출간했습니다. 70세에 다시 시작하다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며 많은 중장년층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저희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우리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아요. 우리 삶은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 부부의 인생 역전 스토리를 통해 여러분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함께할 사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립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자신의 삶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저희의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